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진행을 맡은 후이입니다. 6월 5일 하루 사이에 삼성전자 6.4%, SK하이닉스 9.92%가 빠지고 환율이 1540원을 넘어선 이날 정말 시장은 약세로 돌아선 걸까요? 5월 한 달에만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20조 원 넘게 팔아치웠고 한국 반도체 시가총액 수십조가 단 하루에 증발했습니다. 표면만 보면 명백한 약세 신호로 익힙니다. 근데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 모든 게 정확히 반대 신호라는 걸 보시게 될 거예요. 시장이 지금 사중 노이즈에 휘둘리고 있는데 그 노이즈 뒤에 숨어 있는 그림, 그게 한국 반도체 사상 가장 강력한 강세 구조라는 사실, 그걸 오늘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표면, 메커니즘, 그리고 그 뒤에 지정학적 구조까지 세 층으로 들어갑니다. 적벽대전에서 동남풍이 불었을 때 조조 진영은 그저 바람이 좀 분해했죠. 정작 그 바람을 기다리던 쪽은 따로 있었습니다. 지금 한국 시장에 부는 바람도 똑같아요. 누가 이걸 그냥 바람으로 보고 누가 이걸 기다리고 있었는지 그 차이가 향후 2년 자산 그래프를 가릅니다. 엔비디아 베라루빈, 메모리 절반 축소, 스페이스X 사상 최대, IPO, 중국 CXMT 7조 원 상장, 그리고 환율 1540원, 이 네 가지 노이즈를 한 줄로 꿰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노이즈부터 봅시다. 6월 5일 시장이 가장 크게 흔들린 직접적인 이유. 엔비디아가 차세대 AI 가속기 베라루빈에 들어가는 메모리 모듈을 절반으로 줄였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 발표였습니다. 모듈당 용량이 192기가에서 96기가로 반토막 났다는 한 줄에 시장은 곧바로 한 가지 결론으로 달려갔어요. AI 수요가 꺾이고 있다는 결론. 한국 반도체 시가총액이 하루 만에 수십조가 증발했습니다. 자, 여기서 멈춰봅시다. 그 해석이 맞는지 한번 들여다볼게요. 메리츠증권이 같은 날 낸 분석 자료를 보겠습니다. 192기가 모듈 물량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96기가 모듈 주문량은 거의 6배가 폭증했어요. 64기가 모듈도 50% 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베라루빈에 들어가는 SOCAM, 2LPDDR 전체 수요량은 기존 전망 대비 10에서 20% 더 늘어난다는 분석이에요. 대신 증권도 같은 분석을 냈고 모듈당 탑재량은 줄었지만 엔비디아 CPU양 전체 시장 규모, 그러니까 탐은 전혀 줄지 않았다고 명시했어요. 이거 무슨 얘기인지 보세요. 엔비디아가 한 대당 들어가는 메모리는 줄였는데 만드는 GPU 대수 자체가 폭증한다는 뜻이에요. 트렌드포스가 6월 11일에 더 직접적인 자료를 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짠 2027년 생산 계획 기준으로 엔비디아가 확보 가능한 LPDDR 물량이 예상 수요의 60% 수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메모리가 모자라서 엔비디아가 GPU한 대당 메모리를 적게 꽂는 거지 AI 수요가 꺾여서가 아닙니다. 거기에 SOCAM2 자체가 확장팩처럼 꽂았다 뺐다 할 수 있는 모듈식이에요. 일단 96기가로 출하한 다음 나중에 메모리 수급이 안정되면 업그레이드 하면 되는 구조. 그러니까 이건 메모리 수요의 상한선을 확장하는 이벤트지 축소하는 이벤트가 아니에요. 트렌드포스도 같은 보고서에서 2028년에서 2030년 사이에 AI 서버가 스마트폰을 제치고 최대 LPDDR 수요처로 부상할 거라고 명시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드리면요. 엔비디아의 다음 세대인 루빈 울트라가 2027년에 나오는데 단일 가속기 하나에 메모리 울트라가 탑재됩니다. 2025년 출시된 B300이 288기가였으니까 3배 넘는 도액이에요. 모듈당 용량을 일시적으로 줄였다는 그 소식이 더 큰 그림에서는 1테라 시대로 가는 과도기 노이즈에 불과한 거죠. 이걸 수요 둔화로 읽는 분들 보면 마트에 라면 이통 나서 한 사람당 2봉지로 제한했더니 라면 인기 떨어졌구나 하시는 분들 같아요. 콩 한쪽도 나눠 먹는다고 했죠? 콩이 너무 모자라서 한쪽씩 나눠주는 건데 그걸 보고 콩 인기 없나 봐 하면 안 됩니다. 더 흥미로운 게 뭐냐면 이 구조를 보고 계신 분들이 지금 시장에 몇 %나 있느냐는 거예요. 대다수 매체는 엔비디아 메모리 축소를 헤드라인으로 뿌렸지만 그 뒤에 6배 폭증 데이터는 거의 다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뒤를 보고 계신 거예요. 두 번째 노이즈로 가봅시다. 일부 매체에서 이런 얘기 많이 나옵니다. 반도체는 사이클 산업이다. 한번 올라가면 곧 떨어진다. 2026년 상반기가 피크아웃이다. 그러니까 지금 빠지는 거다. 이런 식의 논리예요. 이거 정말 그럴까요?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HBM은 D램이 아닙니다. 정확히는 HBM은 D램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을 뿐 구조적으로는 TSMC가 하고 있는 파운드리에 훨씬 더 가까워요. 무슨 얘기냐면요. 일반 D램은 정해진 규격으로 만들어서 누구한테나 팝니다. 그러다 보니 가격이 수요 공급에 따라 출렁이는 사이클 산업이 되는 거죠. 근데 HBM은 처음부터 맞춤형이에요.
엔비디아용 HBM은 엔비디아한테만 들어가고 구글 TPU용은 구글한테만, AMD용은 AMD한테만 갑니다. 한번 설계되면 다른 데로 못 팔아요. 그러다 보니 LTA, 그러니까 장기 공급 계약 3년에서 5년 단위로 묶입니다. 거기에 HBM은 일반 D램보다 칩 크기가 35에서 45% 더 커요. 같은 웨이퍼에서 일반 D램만큼 만들려면 2배 이상의 생산 능력이 필요합니다. 메모리 3사가 일반 D램 라인을 HBM으로 전용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한번 전용하면 일반 D램이 비는 거고, 그러면 일반 D램 가격도 같이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핵심이 나옵니다. SK증권 한동희 연구원이 6월 1일 낸 분석을 들여다보면요, 2027년양 HBM 가격이 큰 폭으로 인상될 거라는 거예요. 일부 항목은 2배 이상. 그래서 SK증권은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61만 원, SK하이닉스를 4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KB증권은 더 직접적이에요. 김동원 본부장이 5월 12일 낸 보고서에서 SK하이닉스의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7배 급증한 67조 원이 될 거라고 추정했어요. 영업이익률 77.6%, UBS는 한 발 더 나갑니다. 2026년 HBM 총수요 전망을 전년 대비 88% 증가로 2027년은 76% 증가로 상향했습니다. UBS는 2016년 2분기 서버 D램 계약 가격이 전 분기 대비 약 60% 상승할 거라고 봤어요. 기존 예상치인 37%에서 상향된 수치입니다. 자, 여기서 대묻고 싶은 게 있어요. SK증권, KB증권, UBS, 그리고 12개월 코스피 목표를 12,000으로 올린 골드만삭스까지, 이 모든 증권사가 피크아웃을 모르고 목표 주가를 올렸을까요? 아니면 피크아웃이라는 단어를 좋아하는 분들이 그 단어를 좋아하시는 것 뿐일까요?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5만 원에서 30만 원 후반, 거기서 다시 50만 원대까지 그 모든 구간에 피크아웃 외친 분들이 있었어요. 양측이 소년이 늑대 왔다고 외친 게 한두 번이 아니죠. 피크아웃 외친 분들도 이제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정작 늑대가 진짜 왔을 때는 아무도 그 외침을 안 믿게 되는 게 양측이 소년 이야기의 결말이에요. 근데 진짜 짚어야 할 게 따로 있어요. 주가가 빠질 때 피크아웃 논리가 부각되는 건 시장의 자연스러운 구조입니다. 빠질 때 그 논리가 더 잘 팔리거든요. 클릭이 더 잘 됩니다. 그러다 보니 빠질 때는 안 좋은 뉴스가 더 많이 뿌려지고 올라갈 때는 좋은 뉴스가 더 많이 뿌려져요. 이 구조에 휘둘리시면 결국 물량만 남에게 뺏기는 헛발질이 됩니다. 지금은 들고 가시고 최근에 진입하셔서 물려 계신 분들은 오히려 더 살 기회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는 분석이 시장에 적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노이즈, 그리고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중국 CXMT가 7조 원을 들고 들어와요. 중국 최대 D램 제조업체인 창신메모리 CXMT가 상하이 커창반에 상장하면서 295억 위안, 우리 돈으로 약 6조 5천억에서 7조 원 규모의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이투데이가 6월 8일 전한 바에 따르면 그 가운데 90억 위안, 약 2조 원이 HBM과 PIM 같은 차세대 메모리 개발에 투입될 예정이에요. CXMT는 2025년 처음으로 흑자 전환했고 올해 1분기 순이익이 전년 대비 1618% 폭증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시장 일각에서는 이걸 한국 반도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으로 받아들이는 시각이 있어요. 자, 한번 따져봅시다. 정말 위협일까요? 아니면 정확히 거꾸로 봐야 할까요? 먼저 시간 격차부터 보겠습니다. CXMT가 2014년 8월에 HBM2 샘플을 처음 공급하기 시작했고 2026년 허베이 팹에서 양산에 들어갑니다. 업계가 평가하는 한국 메모리 3사와 CXMT 사이의 HBM 기술 격차는 약 3년, 그리고 CXMT가 추가로 증설을 한다고 해도 그 자체에 이 연에서 3년, 거기서 양산 안정화까지 또 이 3년이 걸려요. 결국 5년 더 기다려야 진짜 위협 수준이 됩니다. 2024년 기준 CXMT의 글로벌 D램 시장 점유율이 1.4%였다는 점도 같이 보셔야 해요. 옴디아 평가로는 출하량 기준 7.67%인데 어느 쪽으로 보든 한국 빅3와 격차가 크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진짜 무서운 변수는 따로 있어요. 미국 정부 조달 차단입니다. KB증권이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 미 연방조달규정위원회는 2027년 말부터 SMIC, CXMT, YMTC 이 세 중국 반도체 기업이 만든 반도체를 탑재한 완제품과 부품을 미국 정부 조달해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이 CXMT를 블랙리스트에 추가하는 안건을 이미 검토하고 있어요.
파이낸셜 타임스가 작년 5월 보도한 내용입니다. 한 번 추가되면 미국 업체들은 정부 허가 없이는 CXMT와 거래를 못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반도체가 이제 일반 부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보 자산이 됐습니다. 재밌는 사례 하나만 보고 가시죠. 작년에 미국이 엔비디아 H20 칩을, 그러니까 성능을 의도적으로 낮춰서 만든 거예요. 중국 수출을 허가해 줬습니다. 시간도 오래 걸렸어요. 미국이 끝까지 망설였죠. 자기네 칩으로 중국이 뭔가 장난칠까봐. 그러니까 군사 전용 가능성을 끝까지 의심한 거예요. 근데 더 재밌는 건 허가해줬는데 중국이 안 받았어요. 자기네 안보가 뚫릴까봐. 검증 안 된 미국 칩을 자국 시스템에 넣을 수 없다는 판단이었던 거예요. 미국은 중국 칩이 뚫고 들어올까 막고, 중국은 미국 칩이 뚫고 들어올까 막는, 서로가 서로를 경계하는 구조. 그 사이에서 누가 어부지리를 보냐? 한국입니다. 안보 검증을 다 통과한. 그러니까 양쪽 진영 어느 쪽이든 마음 놓고 쓸 수 있는 메모리는 결국 한국 빅3가 만드는 것밖에 안 남거든요. CXMT가 최근 DDR4를 시장가의 절반 수준으로 풀어서 점유율을 확대하려는 전략을 펴고 있고, HP나 델 같은 미국 OEM이 일부 테스트에 들어갔다는 보도도 나옵니다. 근데 2017년 말부터 미국 정부 조달에서 차단되는 그 순간 정부 조달 거치는 모든 OEM도 본격적으로는 CXMT 칩을 못 써요. 거기서 다시 한국으로 수요가 되돌아옵니다. 거기에 중국 정부가 자국 스마트폰 같은 완제품 생산 시 중국산 메모리를 쓰면 메모리 금액의 15%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정책까지 펴고 있는 상황이에요. 한국 빅3가 일반 D램 시장에서 일부 점유율을 내주더라도 그게 보조금빨로 만들어진 시장이라는 사실이 가격에는 그대로 반영되거든요. CXMT 위험론을 부풀리면서 정작 미국의 안보 차단 라인은 한 줄도 안 짚고 중국 내수 보조금 구조도 안 짚는 분석들. 이건 분석의 자충수예요. 여기에 한마디 덧붙이자면 중국이 7조 원으로 한국 추격한다는 얘기가 많이 도는데 SK 하이닉스 한 분기 영업이익이 KB증권 추정으로 67조 원입니다. 7조 원으로 67조 원을 추격하려면 산수 좋아하시는 분들이 한번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네 번째 노이즈, 환율 1,540원입니다. 이건 정말 위기일까요? 흔히 경제 기사들 보시면 1,540원 돌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이런 헤드라인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한번 짚어볼게요. 2008년 금융위기 때 환율이 왜 올랐죠? 위기였기 때문이에요. 원화 가치가 무너진 거였습니다. 그럼 지금은요, 우리나라 GDP 성장률이 두 자릿수에 진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가 너무 좋아서 정확히 거꾸로 환율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수출 기업 입장에서 보세요. 원화 약세는 그대로 가격 경쟁력입니다. 그리고 환차익이 따라옵니다. 더구나 지금 원화를 들고 있다가 달러로 바꿔서 물건 사는 기업은 없어요. 반도체 재투자 자금부터 모든 게 달러로 진행되고 있고 기업들은 이미 달러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미국이 너네 원화 너무 절하된 거 아니냐고 압박할 가능성까지 거론될 정도예요. 물론 서민들 입장에서는 수입 물가가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서 힘드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정부도 그 부분 알고 있고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6월 10일부터 외환공동 검사에 착수하면서 시장 교란 행위를 점검하기 시작했어요. 14년 만에 처음 있는 조치라고 합니다. 일부 투기 세력이 환율을 추가로 흔들어서 부당이득을 보려는 움직임이 있는지 직접 들여다보겠다는 신호예요. 외국인이 한 달에 20조 원 팔았다는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외국인이 한국을 버린다 그렇게 읽지 마시고 외국인이 지금 얼마나 속이 쓰리겠어요. 한 차손 보고 매도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노르웨이 국부펀드 같은 곳은 오히려 한국 반도체 비중을 더 늘릴까 논의 중이라는 소식이 들어오고 있고 MSCI 선진국 지수 관찰 대상국 등재 가능성이 한국 시간 6월 24일 새벽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미 1월에 MSCI 선진국 편입을 위한 외환 자본시장 종합 로드맵을 발표했고 외환 시장은 7월 6일부터 24시간 운영으로 확대돼요. 상법 1차, 2차, 3차 개정까지 잇따라 통과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상당 부분이 해소됐다는 평가가 시장에 나오고 있고 이 흐름이 외국인 자금 재유입에 구조적 토대를 깔고 있다는 분석도 같이 나옵니다. 박스피는 이미 작년 단어입니다. 지금은 완전히 다른 시장이에요. 체슬리 투자자본 박세익 대표가 한 인터뷰에서 한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상법 개정이 없었다면 반도체 이익만으로는 코스피가 6,500선 정도에 머물렀을 거라는 분석이었습니다. 지금 8,000을 찍고 잠시 조정 중인 그 차이가 결국 제도 개선에서 나왔다는 얘기죠. 자사주 소각 의무화, 이사 충실 의무 확대, 집중 투표제 도입,
작년 7월부터 올해까지 1년 동안 코스피가 2698에서 8160까지 200% 넘게 올라온 그 동력의 절반은 반도체 이익이 아니라 이 제도 개선이 만든 거예요. 한국 증시가 박스피라는 별명으로 불리던 시절이 정말 1년 전이었나 싶을 정도로 시장의 체급이 달라졌습니다. 골드만삭스가 12개월 코스피 목표를 8,000에서 9,000으로 다시 12,000으로 두 번 올린 것도 이 구조적 변화를 반영한 거예요. 그리고 최태원 회장이 6월 2일 컴퓨텍스 2026에서 한 발언, 가볍게 지나가신 분들이 많은데 향후 5년 내 SK 하이닉스 웨이퍼 생산 능력을 2배로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메모리 부족이 2030년까지 지속될 거라는 전망도 재차 강조했어요. 2016년 투자액이 작년 30조 2천억을 크게 웃돌 거라는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SK 하이닉스는 뉴욕 증권거래소 ADR 상장도 신청한 상태고요. SK 실트론 매각 계획도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그룹 차원에서 반도체에 다 걸고 있다는 신호예요. 이순신 장군이 13척으로 130척을 막을 때 그분이 본 것은 적의 숫자가 아니라 울돌목의 물길이었어요.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 매도 숫자만 보면 130척이지만 정작 봐야 할 건 환율의 물길, 정책의 물길, 그리고 안보 구조의 물길이에요. 이 물길을 보시는 분과 숫자만 보시는 분이 지금 정확히 갈리고 있습니다. 자,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6월 5일 삼성전자 6.4%, SK 하이닉스 9.92%가 빠진 그날 시장은 엔비디아 메모리 축소를 헤드라인으로 뿌렸습니다. 우리는 그게 96기가 모듈 6배 폭증의 굴절이라는 걸 봤어요. 환율 1,540원을 시장은 위기로 읽었습니다. 우리는 그게 GDP 두 자릿수 성장의 그림자라는 걸 봤습니다. 스페이스 X 사상 최대 IPO로 미국 자금 일부가 빠진다고 했지만 정작 그 자금이 다시 들어올 곳을 봤더니 한국 반도체가 가장 위에 있어요. CXMT 7조 원 상장이 위협이라고 했지만 미국이 2027년 말부터 그 칩을 차단합니다. 4개의 노이즈가 모두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요. 강세입니다. 한마디로 시장은 두 종류로 나뉩니다. 노이즈를 그냥 노이즈로 보는 사람, 그리고 노이즈 뒤에 구조를 보는 사람, 헤드라인을 읽고 매도 누른 분과 헤드라인 뒤를 읽고 매수 누른 분, 1년 후에 한 분은 후회하시고 한 분은 미소를 지으시겠죠. 어느 쪽이 어느 분일지는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은 이제 사중 구조를 보십니다. 시장의 그 구조를 보는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될까요? 5%일까요? 10%일까요? 어쨌든 압도적 소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거기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짚고 끝내겠습니다. 최태원 회장이 컴텍스 2026에서 한 발언 중에 지나가는 말처럼 들렸지만 가장 무서운 한 문장이 있었어요. 새 팹을 짓는데 최소 3년, 부지에서 시작하면 5년 이상. 이 말이 뜻하는 게 뭘까요? 메모리 부족이 2030년까지 이어진다는 최 회장의 말이 단순한 전망이 아니라 물리적 제약이라는 뜻이에요. 누가 돈을 들이부어도 3년 안에 팹은 못 만듭니다. CXMT가 7조 원으로 들어와도 인텔이 다시 돌아온다고 해도 그 시간은 못 단축해요. 그러면 2030년까지의 이 구조적 메모리 부족 안에서 한국 반도체의 진짜 지정학적 위치는 어디까지 확장될까요? 단순 수출 기업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 사이에 안보 자산이 된 한국 반도체의 끝은 어디일까요? 이건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손자가 말했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지금 시장에서 적은 누구이고 나는 누구일까요? 그 답을 가지신 분만이 다음 1년을 다르게 보내시게 될 겁니다. 이 영상이 시장 노이즈 너머의 구조를 보시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알려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같이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여러분이 보시는 5번째 구조도 한 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